정부가 올해부터 전국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습니다. 의료개혁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방의 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살 경우 다주택자도 1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 사업자가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취득세를 50%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포스코 차기 회장 선정을 앞두고 달라진 사업 구조에 걸맞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 출신 회장에 대한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국 테슬라 주가가 한 달 새 3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시가총액 순위도 추락하고 있습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정부가 올해 대학 입시부터 전국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습니다. 무려 19년 만입니다. 의사들의 반발 속에 지난 2006년 이후 단 한 번도 늘어나지 않았던 의대 입학 정원이 확대되는 겁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사단체는 반발하면서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한 번쯤 본 듯한 장면입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이부 김수진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먼저 오늘 정부가 발표한 내용부터 한번 짚어보죠. 네, 오늘 정부가 2025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의대 정원이 한 해에 입학하는 사람들이 3,058명 정도 수준인데요. 이게 5,058명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2006년 이후에 19년 만에 확대입니다. 정부 발표 먼저 들어보시죠. 정부는 10년 뒤인 2035년 수급 전망을 토대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의료 취약지구에서 활동하는 의사 인력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약 5,000명이 필요합니다. 이에 더해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할 경우 2035년에 10,000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다수의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지역별로 대학 정원은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전국의 의대가 40개 정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어떤 대학에 얼마나 이제 인원을 줄 것이냐 이런 것도 조금 관심이 있을 텐데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비수도권 의대 정원에서 60% 이상을 지역 인재 전형으로 채운다고 합니다. 대학별 인원은 이제 정확한 건 한 내년 4월 정도에 발표할 전망입니다. 네, 무려 19년째 의대 정원이 묶여 있었다는 게 사실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일단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기로 한 건 이제 급속한 고령화로 좀 의사의 절대적인 수가 부족한 데다 의사 수급 불균형도 심하다 이런 이유죠. 네, 그렇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요. 우리나라 의사 수가 그럼 몇 명이나 있냐? 11만 2천 명 정도 됩니다. 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2.6명 정도예요. 그럼 OECD 평균은 몇 명이냐? 약 3.7명입니다. 우리가 미국과 일본과 약간 비슷하지만 그래도 좀 꼴찌에 가깝다라는 그런 거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절대적인 숫자도 부족하지만 수도권 쏠림 현상과 일부 돈 되는 일부 진료과 집중 현상으로 지역 의료나 필수 의료 공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게 정부 판단입니다. 네.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인구 1,000명당 의사가 3명 정도 되는데 이제 지방을 살펴보면 뭐 1.5명, 1.4명 이 정도 수준이 되거든요. 게다가 이제 소아과, 외과처럼 수가가 낮거나 의료 분쟁 위험이 큰 과는 의사가 부족하다 보니 잘들 아시는 뭐 소아과 오픈런이라던가 응급실 뺑뺑이 이런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의대 정원 확대로 이제 부족한 의사 숫자는 늘어났지만 이제 결국 관건은 이 새로운 의사들이 이 지방이나 이 필수 의료 분야로 가느냐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응급실에 가도 수술할 의사가 없고 동네에 소아 청소년을 보는 병원도 많이 없다. 이런 게 결국 원인을 살펴보면 필수 의료 기피와 큰 관련이 있습니다. 네.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도 낙수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만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외에 다른 의료 개혁 방안을 함께 내놓은 게 이런 이유입니다. 골자를 보면 뭐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을 집중 확대한다. 의료 행위의 위험도나 뭐 의료진 숙련도, 당직 시간,
지역 격차 등에 대한 수가를 높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예를 들면 굉장히 위험한 분만, 고위험 분만에는 수가를 가산이 200%로 확대하겠다는 시기입니다. 정부는 이런 필수 의료 대책에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보 재정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양뿐만 아니라 질과 성과에 따라서도 차등 보상하는 대안적 지급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3분만 본다 이런 것처럼 양만 보는 틀에서 벗어나서 네. 실질적 의료 질을 보장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제 현재 발표만으로는 실행 방안이나 이게 재정, 건보 재정에 대한 대안이 조금 모호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의사 정원 확대 소식이 나오자 이제 당장 의사협회가 이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사실 이 지난 정부에서도 본 장면인데 이 정부는 좀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네, 맞습니다. 사실 대한의사협회가 의사 정원을 한 명이라도 늘리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 아닙니다. 다만 증원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서 우리랑 합의해서 인원을 정하자 이런 입장인데요. 의협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할 경우 대한의사협회 제41대 집행부는 총사퇴할 것이며 즉각적인 임시대의원 총회 소집 및 비대위 구성에 들어가겠습니다. 즉각적인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다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전공의까지 파업하면서 계획을 백지화한 적이 있는데요. 네. 이번 정부는 확실히 강경한 입장입니다. 조경복지부 장관이 정부는 비상진료 대책과 함께 불법 행동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파업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미 준비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불복하면 어떻게 되느냐, 의사들은. 네. 정부는 파업을 하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고요. 의사는 명령을 받은 즉시 병원에 복귀해야 합니다. 응하지 않으면 징역과 함께 면허를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이부 김수진 기자였습니다. 정부가 지방에 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이 다주택자도 1세대 1주택 특례를 주기로 했습니다. 또 이런 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로 돌리면 이 취득세를 절반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방서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약 6만 2,500가구로 한 달 전에 비해 8% 늘었습니다. 특히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후 미분양은 약 1,900가구로 80% 이상이 지방에서 발생했습니다. 악성 미분양이 생기면 건설사들이 공사비를 제때 받지 못해 유동성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규모가 작은 지역 건설사들이 문을 닫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협력업체들의 줄폐업으로 번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에 정부는 악성 미분양에 세제 혜택을 주고 건설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2년간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6억 원 이하의 악성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하면 세금 산정 시 해당 주택을 제외해 줍니다. 기존 1주택자가 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1년 한시로 취득세를 50% 감면해 줍니다. PF 대출에 대해서는 저금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보증을 발급해 줍니다. 건설업의 유동성 위기가 우리 경제의 위험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시장 안정 조치를 충분한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특정 건설사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30% 이상인 협력업체에는 1년간 채무 상환을 유예해 주거나 금리를 깎아줍니다. 분양사고 발생 시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을 전액 환급하거나 시공사를 교체하는 등 수분양자 지원에도 나섭니다. 특히 워크아웃으로 넘어간 태형건설 관련해서는 오는 4월 초까지 기업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부동산 PF 연착륙 모험 사례를 만들어갈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방서우입니다.
네, 마켓플러스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 제목은 밸류업 핵심은 자율성이라는 제목입니다. 네, 최근 뜨거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내용인데요. 네, 금융위원회는 오늘 이 자본시장 정책과제 추진 방향을 발표하면서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 이 자본시장의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 이같이 밝혔습니다. 네, 정부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은 상장사 스스로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금융위에 따르면요, 국내 증시의 주당 순자산 가치 PBR이죠. 이게 1.05배입니다. 네,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중국 증시 그리고 또 신흥국 증시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이에 정부는 중장기적인 시계를 유지하면서 이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면요. 네, 먼저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불법 공매도 근절하고요. 또 주주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네, 밸류업 프로그램 그리고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외국인 ID 또 금투세를 폐지하고 또 ISA의 세제 지원 등을 통해서 시장의 접근성도 높이겠다, 이같이 밝혔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 이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최근 이렇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힘입어서 저PBR주들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네, 제목 보시면 포모가 두렵다면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포모란 Fear of Missing Out, 그러니까 나만 놓칠까, 나만 뒤처질까 두려워하는 공포감을 뜻합니다. 네, 최근에 이렇게 정부의 증시 부양에 팔을 걷어붙이면서 금융업종을 비롯해서 자동차, 지주사 이런 저PBR 테마에 대한 강세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투자는 하고 싶은데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건 약간 변동성이 부담스럽다, 이렇게 느끼신다면 펀드와 같은 간접 투자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자료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네, 최근 일주일간 국내 ETF 중에선 보험, 또 자동차 같은 이런 저PBR 업종에 집중 투자하는 ETF가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요, 고배당주에 투자하는 ETF에도 최근 1,000억 원이 넘는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한편 저PBR 테마 투자에 손이 안 가는 투자자분들도 있을 텐데요. 마땅한 투자처 찾기가 어렵다면 매일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파킹형 ETF가 대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파킹형 ETF는 매일 이자 수익이 쌓이는 ETF입니다. 네, 은행의 정기예금의 기본금리보다는 금리가 높고요. 또 입출금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 상품이 높은 인기를 끌면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자산운용사들이 상품을 내놓고 있으니까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정부의 정책에 힘입어서 저PBR주 강세를 보이고 있고 또 다양한 투자 방법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외국인 투자자들 어떤 종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목 보시면 외국인 투자자 바이 삼성이라는 제목입니다. 네, 올해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6조 5천억 원 넘게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삼성그룹주를 대거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어떤 종목 많이 사들이는지 보면 현대차, 기아, 앞서 보신 것처럼 자동차 업종이고요. 또 KB금융, 금융업종에도 투자 대금이 많이 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2번, 4번 보시면 삼성그룹에도 외국인들의 투심이 몰리고 있는 모습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 두 종목에 더해서요,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합치면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해서 외국인들이 이 삼성그룹주 1조 원 넘게 사들였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이런 투자 자금들이 몰리고 있는 가운데 증권업계에서도 이 삼성그룹주의 전망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런지 살펴봤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바로 이 점이 이 삼성그룹 기업 전반에 이런 가치 제고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KB증권의 설명 한번 직접 보시면요. 네, 삼성그룹주의 낮은 기업 가치는 아무래도 이재용 회장의 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조금 지연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요. 네, 해외 대형 펀드의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 점점 커질 전망이다,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플러스 전해드렸습니다. 세계 역사상 최저 출산율과 저성장 구조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노사정이 힘을 합쳐야만 국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년 연장을 포함한 생애 주기에 맞는 지속 가능한 고용 구조에 대한 해법을 도출하는 것도 이제 노사정에 피할 수 없는 당면한 과제입니다. 우리 노동시장의 낡은 법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경제 활력은 감소하고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차기 회장 선정을 앞두고 포스코에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사업 구조를 볼 때 이제 더 이상 철강 회사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외부 출신 인사가 유력하게 거론되자 이 포스코 노조가 나서 철강 전문가가 회장이 돼야 한다며 이 내부 출신 인사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고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스코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내일부터 이틀간 차기 회장 후보 최종 면접을 진행합니다. 후보 6명 중 절반은 외부 인사입니다. 지난 2018년 최정우 회장이 선임될 당시엔 후보 5명 모두 포스코 내부 출신이었습니다. 이런 변화를 외풍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포스코의 사업 구조가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이란 해석도 있습니다. 후추위가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중점을 뒀던 기준은 미래 도약과 변화를 위한 전문성과 리더십 역량입니다. 매출 비중은 여전히 철강업이 절반 이상이지만 이 비율이 깨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2차 전지 소재 사업이 2년 만에 3배 이상 성장할 정도로 매출 성장세가 가파르기 때문입니다. 현장의 젊은 직원들 중심으로 이제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며 외부 인사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옅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부 출신으론 LG그룹에서 다양한 사업 성과를 낸 권영수 전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권 전 부회장은 지난 2022년 포스코와 2차 전지 소재 공급에 관한 포괄적 협력을 맺으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슈에 공동 대응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본업인 철강업에 대한 전문성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포스코는 지난해 철강 수요 부진과 외국산 철강 저가 공세에 실적이 줄었습니다. 유럽 탄소 국경 조정 제도와 같은 새로운 환경 규제에 대응할 역량도 필요합니다. 내부 출신 후보인 김지용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장과 전중선 전 포스코홀딩스 사장은 철강업과 미래 신사업에 대한 이해가 깊은 인물로 평가됩니다. 포스코 노조는 차기 회장은 포스코의 뿌리인 철강 전문가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법 리스크와 각종 구설수에 휘말린 후추위의 깜깜이 심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오는 7월 가상자산과 관련한 첫 번째 법인 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본격 시행됩니다. 하지만 아직 1단계 법이라는 점에서 이 추가적인 보완책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됩니다. 가상자산 사업자 이용자 시장에 대한 정의와 적용 범위, 관련 위원회 운영 등이 담겨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보관과 관련된 조항이 들어가게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 조항이 들어가게 됩니다. 다만 1단계 입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됩니다. 오는 6월 말 시행되는 EU의 미카가 가상자산 종류와 발행 체계, 업계 규제 등 가상자산 제도를 폭넓게 담고 있는 것과 비교해 국내 관련법은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공시제도가 필요하고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에 있어가지고는 공시 규정과 지금 1단계 법안의 불공정 거래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거든요. 한국경제TV 법무법인 바른 등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2단계 법안에는 가상자산 발행 규제와 사업자의 이해상충 방지, 내부 통제 체계 구축 등이 담길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회 부대의견에서 언급된 평가 공시 자문업을 비롯해 사업자별 규제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부각됩니다. 평가업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평가 회사 등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걸맞춰서 이러한 업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복형 금감원장은 오는 7일 가상자산 사업자 CEO들과 만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사전 준비 등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본격적인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이 전기차 기업 테슬라와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빅테크 7개 종목인 이 매그니피션트 7 중 이 테슬라 주가만 떨어지고 있는데 전망도 어둡습니다. 박찬휘 기자입니다. 전기차 시장 절대 강자 테슬라의 시장 지배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시장 지배력은 개별 기업이 시장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전기차 제조 경쟁력은 가격의 4분의 3을 좌우하는 배터리에 달렸는데 배터리 제조사로 시작한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아디가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비아디가 무섭게 치고 올라오자 테슬라는 작년 4분기에 세계 전기차 판매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비아디에게 빼앗긴 점유율을 되찾기 위해 테슬라는 지난달 중국 시장에서 차값 할인을 한 데 이어 이달 들어서도 추가 할인에 나서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할인 판매에 열을 올리는 사이 비아디는 카타르 시장 진출 계획을 발표하며 중동으로 시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세계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와 경쟁 과열, 시장 지배력 약화에 대한 우려로 테슬라 주가는 연초 이후 30% 가까이 떨어지며 시가총액 순위도 10위로 추락했습니다. 이에 반해 엔비디아는 AI 반도체 수요 확대와 시장 지배력 강화 기대로 주가가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며 시가총액 5위 아마존을 턱 밑까지 따라붙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생성형 AI 시장이 이제 초입 단계라며 향후 엔비디아가 AI 트레이닝 부문 시장 점유율 90%, AI 추론 부문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골드만삭스도 경쟁사 AMD의 추격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기술력을 토대로 엔비디아가 당분간 업계 표준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AI 연산 처리엔 그래픽 처리 장치 GPU가 가장 효율적인데 AMD나 인텔 같은 중앙 처리 장치 CPU 전문 업체들이 GPU 전문 업체 엔비디아를 따라잡기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I think for now, for NVIDIA, numbers likely go up. One of the areas I think should be growing a lot is AI. And they are clearly like the most exposed to that space. They're one of the few that are actually making real money in that space.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한 카드 회사가 만든 여행 앱이 해외 여행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행 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24시간 환전이나 이 수수료 면제 혜택을 담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24시간 365일 언제 어디서든 모바일로 간편하게 환전이 가능합니다. 26종 통화의 100% 환율 우대는 물론 해외 ATM 기기를 사용할 때도 수수료를 면제해 줍니다. 파격적인 서비스로 여행족들의 필수템으로 자리 잡은 앱, 하나카드가 만든 트래블로그입니다. 여행족들을 위한 수많은 앱들이 이미 시중에 나와 있지만 하나카드는 금융사만이 할 수 있는 서비스에 주력해 차별화를 뒀다고 설명합니다. 여행에서 가장 우려가 됐던 게 항공, 숙박 모든 프로세스들이 온라인화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오프라인화 되어 있는 게 환전하고 결제였거든요. 환전과 결제는 금융사가 할 수 있는 특화되어 있는 서비스고 또 그다음에 하나금융그룹이 잘 할 수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트래블로그 앱에서 환전을 신청하면 연계된 체크카드로 바로 결제가 가능하고 해외 현지 ATM 기기에서 수수료 없이 현금을 인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은행 창구를 필수로 방문해 여행 경비 전액을 환전해야 했는데 트래블로그는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만큼만 모바일로 환전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완전히 바꾼 겁니다. 해외여행족들의 편의성을 높인 이 서비스 덕분에 트래블로그는 지난해 말 기준 누적 환전액만 1조 원을 넘어섰고 가입자는 3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해외 가실 때 요즘에 합리적인 소비랑 그다음에 경험의 가치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해외 이용 수수료 무료, 그다음 환율대 100%, 그다음에 ATM 출금 수수료 무료 이러한 혜택들이 소비자분들한테 많은 호응을 이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카드는 하나금융그룹 내 은행과 보험사 등 계열사와 연계해 여행자 보험이나 적금 상품까지 라인업을 더욱 확대하는 등 시너지 강화에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늘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드사가 왜 해외 여행 앱을 만들었냐라고 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해외 여행 앱이 아닌 금융 앱인 거죠. 하나금융그룹 늘 오래된 고민이 이제 MZ세대들을 어떻게 금융사로 끌어들일 수 있을까 아니면 금융사와 접점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거에 고민이 많았는데 트래블로그가 그 마중물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